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나 물자와 같은 군수품을 시의적절하게 경제적으로 조달하는 일, 이것을 국방획득이라고 한다. 국방획득 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구분된다. 그 첫 번째가 필요한 무기체계와 장비를 결정하는 소요 결정이다. 각 군에서 현재의 무장 상태와 향후 전략 계획을 고려하여 소요를 제기하면 합동참모본부가 이것을 조정한 뒤 방위사업청에 요청한다. 방사청은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를 국내에서 연구 개발하거나 해외에서 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후 각 군에 배치한다. 이 절차가 바로 획득이다. 국방획득은 한 해 국방비의 30% 정도가 들어갈 만큼 예산 규모도 크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사업이다. 또한 국방획득은 우리 방위산업이 새로운 기술을 획득하는 과정이기도 하며 그 기술을 민영화하여 국가경제에 기여하기도 한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최적의 형태로 진화하는 국방획득 체계. 오늘은 우리나라 국방획득이 걸어온 길과 걸어가야 할 길을 함께 알아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국방 획득의 역사와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네 분 소개합니다. 먼저 국방 획득 분야의 전문가이시죠. 주식회사 풍산의 정원모 전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원모입니다. 30년 이상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각종 항공기 개발을 주도해 오신 주식회사 한국항공우주산업의 한영명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영명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최성빈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최성빈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국대학교 방위사업학과의 서우덕 교수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우덕입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요. 이 방위산업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청자들을 위해서요. 국방 획득은 이런 것이다라는 정의를 먼저 내리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한 박사님, 이 국방 획득의 개념과 범위를요. 이 전문가들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개념 정의를 하고 갈까요? 네,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 국방 획득에 대한 정의는 방위사업법 제3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국방 획득은 군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품, 즉 군수품을 사오거나 아니면 빌려오거나 아니면 연구개발해서 생산해서 조달하는 행위를 국방 획득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국방 획득이라는 용어를 쓸 때 넓은 의미로 쓰기도 하고 좁은 의미로 쓰기도 하는데 넓은 의미의 국방 획득은 소요, 예산, 그리고 아까 그 물품을 조달하는 그 행위까지 모두 합쳐서 또 쓰기도 하고요. 좁은 의미로 국방 획득을 이야기할 때는 그 어떻게 구매할 것인가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도 국방 획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2005년에 이제 방위사업법이 생기면서는 국방 획득이라는 용어가 종종 방위사업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어서 사용도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오늘부터 이제 네 분과 함께요. 이제 국방 획득의 역사도 좀 되짚어 보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 획득의 이제 시스템을 하나씩 이제 점검해 볼 텐데요. 뭐 좋은 아이디어 이제 많이 좀 나오기를 이제 기대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방위 산업에서 우리가 왜 이 국방 획득이라는 주제가 또 중요한지, 또 국방 획득을 잘 갖춰진 국가와 또 그렇지 못한 국가의 차이는 또 어떤 것이 있는지, 기본적으로 이 국방 획득 체제라고 하는 것이
이 방위 산업이나 혹은 국가 안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오늘 나오신 분들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듣고 싶은데요. 먼저 서 교수님께서 좀 말씀을 주시죠. 예, 그 획득이 왜 중요하냐? 지금 그 국방의 업무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이제 군사력 건설입니다. 이제 건설된 군사력을 나중에 운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일단 제대로 잘 그 전력을 확보하고 건설해야 되는데 이 국방 획득 체계는 그 군사력을 건설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커니즘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획득이 이 군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이제 확보해서 갖다 주는 전체를 다 포괄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대체로 획득이라고 하면은 군이 원하는 무기 체계, 말하자면 소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 이후의 작업을 이제 그 획득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군이 원하는 것을 내놓는 부분을 소요라 그러고, 그다음에 그 소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모든 그 업무와 작업, 생산 활동 이런 것이 이제 획득. 획득이 끝나면은 그것을 군에 갖다 줘서 군이 운용하는 이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획득은 말씀드린 대로 이 소요와 또 그 운용의 중간 단계에서 중간고리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획득의 목표는 대체로 군이 요구하는 그런 무기 체계를 군이 원하는 시기에 얼마만큼 경제적으로 잘 획득해서 갖다 주느냐 하는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그 획득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 획득 체계라고 하면은 이러한 과정을 제대로 잘 하기 위해서 관련된 법령, 법규를 갖춰야 되고 조직을 갖추고 의사결정 체계 또 정책 제도 이런 것을 다 갖추어서 이제 그 하는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획득이 또 방위산업하고 어떻게 관계되느냐 하면은 획득에서 이렇게 의사결정하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방위산업이 이제 얼마만큼 또 이렇게 발전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 획득 체계는 방위산업을 성장시키고 또 발전시키는 기본 바탕, 그러니까 공급원, 재정 소스가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획득 체계가 나라마다 뭐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다 획득 체계는 있는데 다만 이제 좀 선진화된 그런 그 획득 체계를 갖춘 나라도 있고 좀 후진성을 갖고 있는 그 나라도 있는데 이제 뭐 미국이나 뭐 유럽 뭐 이런 나라 또 우리나라도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그 선진화된 잘 갖추어진 획득 체계를 갖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좀 후진 국가들 보면은 이런 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아서 대체로 뭐 개인의 역량, 힘 있는 사람들의 역량에 따라서 무기 체계가 구매가 되고 관리가 되고 하는 그런 사례를 많이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군이 원하는 좋은 양질의 무기 체계를 갖는다기보다는 어떤 개인의 역량에 따른 그런 영향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획득 체계를 잘 구비해야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으로 또 양질의 무기 체계를 그 군이 쓸 수 있도록 해준다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정원모 전무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획득이라고 하는 용어가 우리 군의 군사력 건설 과정에서 사용된 시기는 이게 최초가 1985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85년도에 당시 국방부 훈령 무기체계 획득 관리 업무 절차라고 하는 쪽에 이제 획득이라는 용어가 들어갔는데, 여기서 획득이라고 하는 것은 획득하는 방법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옛날에는 이제 군원으로 해서 미군이 전쟁 잉여 물자를 이제 우리들한테 줄 때, 그때가 이제 군원 시대라고 하는데, 군원 시대에서는 이제 배분의 문제가 빼겠다고 해서 많이 갖고 가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공정성 차원에서는 배분의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조달 프로큐어먼트 시대인데, 이때는 물건은 하나고 그다음에 제값을 주고 샀느냐, 이 원가의 문제가 상당히 이제 부각이 됐어요.
근데 이제 85년대 당시에 그 획득이라는 용어를 쓰면서부터 선택이라고 하는 다양성 있는 그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외국에서 그냥 사올 것인지 아니면 국내 업체가 기술 도입을 해서 생산할 것인지 아니면 국내 방산업체한테 맡겨서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주도해서 개발할 것인지 이런 방법을 결정하는 건데 이게 이제 왜 산업 측면이라든가 방위산업 측면이라든가 자주국방 차원에서 중요하냐 하면 획득 결정을 한 산물이 예를 들면 국내 산업이 능력이 없는데 그거를 국내 개발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뒤는 뻔하죠. 사업 기간이 연장되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산업체는 그것을 극복하려고 또 노력도 하고 복잡하게 되는 거죠. 그럼 실패가 되는 것이고 또 해외 구매를 하는데 검증이 안 된 시험평가 과정에서 전문성이 결여됐다든지 정보가 부족해서 검증이 안 된 무기 체계를 획득을 해오게 되면 이건 운영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검증이 안 돼서 중간에 단종이 되면 우리는 비싸게 사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예. 또 해외 무기 체계들만 선호하게 되면 국내 방산업체들은 일거리가 이제 줄어드니까 방위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러니까 이 획득이라는 것은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국가 방위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방위 산업 차원에서도 이 획득 체계의 결정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요. 방위 산업 자체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에 있어서도 이게 국방 획득이 참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번엔 한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국방 획득이 왜 중요한가 조금 그냥 일반론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국방력이 중요하고 이 국방력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것이 바로 이 획득 프로세스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획득 체계는 바로 국가 안보 시스템이고 국가 생존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1982년에 그 포클랜드 전쟁 때 아르헨티나가 전쟁 초기에 그 엑소세라는 대함 유도 무기로 영국의 그 최신의 구축함 셰필드호를 격침시켜가지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예. 그런데 불행히도 그 엑소세 미사일은 아르헨티나가 개발한 것이 아니고 프랑스가 개발한 것이고 그 이후에 아르헨티나가 프랑스로부터 그 미사일을 사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잡았던 전쟁의 승기를 이끌어갈 수가 없었죠. 만약에 아르헨티나가 적절한 국방 획득 체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럼 이제 바다와 많이 접해져 있으니까 대함 유도 무기에 자기의 재원을 투입해서 개발을 했다면은 그 전쟁의 양상은 좀 달라질 수도 있었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이 획득 체계 시스템은 아까 정은모 전무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선택의 문제에서 어떻게 선택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국가 생존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 생존 시스템이라고 하는 요 단어 하나가 전체를 이제 대변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요약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최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앞서 세 분이 뭐 전반적으로 잘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이제 그 획득 시스템이 왜 중요하냐 이런 차원을 예산 차원에서 볼 때 금년도 그 국방비가 한 38조 8천억 정도 씁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각종 무기를 개발하고 구매하는데 한 30%, 즉 11조 한 6천억 원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비의 약 30%가 획득 체계로 들어간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연구개발비가 우리가 한 2조 한 5천억 쓰는데 국가 연구개발비에 한 19조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한 15%가 국방이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걸 요약하면은 우리 방위력 개선비가 한 그 11조 6천 쓰는데 이 중에서 대략 한 75% 정도가 국내에서 쓰고 한 25% 정도가 이제 해외로 나갑니다. 그래서 한
연간 한 7, 8조 정도는 국내에서 이걸 소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집행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우리 국내 방산업체 연구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방위산업의 기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년 그 정도가 투입돼서 우리 방위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이 획득 체계 측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그 돈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아까 여러분이 얘기한 대로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인 전력 증강에 기본적으로 기여하는 거는 이제 기본이고 그 위에 기술을 발전시키고 우리 국내 또 산업을 발전시키고 또 뭐 일자리도 창출도 많이 유지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1차 목표인 획득 시스템이 전력 증강에 기여하는 것뿐만 아니고 나아가서 국가 경제 산업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는 물론이고 예산 또 경제적인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데 굉장히 큰 이제 도움을 준다라는 말씀으로 주체 요약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한 박사님, 군이 하나의 새로운 무기 체계를 획득하는 과정, 절차를 좀 알고 싶은데요. 현재 국방 획득의 한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좀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먼저 각 군에서 어떤 무기가 필요한지를 합참에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소요 요청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각 군으로부터 소요 요청을 받은 합참은 그걸 이제 통합해서 조정 통제를 해서 소요 결정을 하게 되고 그 소요 결정을 한 것을 이제 아주 유명한 문서 제2사업이라고 그러는 합동 전략 목표 기획서에 그 소요 결정된 것을 반영을 합니다. 그럼 국방부는 이제 그것을 받아서 5년 단위의 국가 재원을 고려한 국방 중기 계획을 작성을 하고 그것을 되면 방위사업청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당해년도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정하고 당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업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방위사업청에서는 그 사업을 아까 우리 최성빈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해외에서 사올 것인가 아니면 국내에서 연구개발할 것인가 이런 획득 방법까지 이제 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그래서 무기 체계가 나오면은 이제 운용자인 합참에서 시험 평가를 해서 전투용 사용가 부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투용 사용가 판정을 받은 물건에 대해서는 양산을 해서 각 군에 배치 운용을 하게 되고 사용 연한에 따라서 폐기를 하는 것이 맨 처음에 그 무기를 요청해서부터 폐기까지 전체 절차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 텀이 이제 이루어지게 그렇습니다. 되는 거군요. 예.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나라의 국방 획득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겠는데요. 시기별로 국방 획득의 변천사를 살펴보고 그 시기에 해당되는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간단한 평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교수님, 이제 군이 이제 창설되면서 곧바로 이제 이 국방 획득이 시작된 건 아니겠죠? 우리가 1970년대 방위 산업이 시작이 되면서 이 그 국방 획득도 아마 그때 이후나 아니면 고쯤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 우리나라가 건국이 되고 부터 6.25 전쟁 겪고 그다음에 그 1970년대 초에 박 대통령이 방위산업 시작하기 그 이전까지는 우리 군의 장비는 뭐 거의 대부분 다 그 미국이 군사 원조하는 그 장비로 충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국방부의 그 장비를 획득하는 조직이라고 한다면은 그 군은과라고 해서 그 미국 군은 장비를 획득하는 업무를 다루는 과만 있었고 뭐 다른 그 조직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1970년대 초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방위 산업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국내 개발, 국내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말하는 국방 획득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뭐 획득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1970년대에는 뭐 거의 그 군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기본 그 병기들을 다 그 국내 개발 생산으로 조달하는 그런 그 시기였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조직도 그 이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60년대 군은과가 있었지만은 70년대에는 그 방위산업국을 만들어서 방위산업국이 뭐 방산국이 3개국이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적으로 이제 국내 개발 생산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었고 그 관련 규정도 연구개발 규정 이렇게 만들어서 개발하는 그 체계를 갖추고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전체적인 국방 연구개발의 절차와 집행 이 최종 통제를 어디서 했느냐면은 국방부에서 하지 않고 청와대에서 했습니다. 청와대 5인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그 5인 위원회를 거쳐야지 그다음에 대통령께 결재를 받아서 그 집행하는 그런 구조로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모든 획득 절차의 최종 그 점검을 하고 오케이 사인 보내는 그런 구조로 갔고, 또 방위산업도 청와대 그 대통령이 주관하는 그 방위산업 육성진흥회의 이런 것이 이제 주기적으로 열리고 하는 그런 정도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국방 획득이 진행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께서 1979년에 서거를 하시죠.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분위기가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국내 생산보다는 외국에서 미국에서 들어오는 장비를 점차 이렇게 도입하기 시작했고, 그 국외 도입이 증가하는 그런 그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80년대에는 기존의 70년대에서 청와대 주도로 이루어지던 이 국방 획득 기능이 이제 국방부 차원으로 이제 말하자면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국방부 그 전력증강추진위원회라는 전증위 체제에서 집행이 이루어지는 그런 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70년대에는 거의 대부분 다 국내 개발, 국내 생산으로 이렇게 국방 획득이 이루어지다가 이제 80년대 들어와서 국외 도입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장비가 필요한데 그 장비를 국내 개발해서 획득할 것이냐, 아니면 국외에서 도입해서 획득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에 봉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규정도 70년대에는 연구개발 그 규정만 있었는데 이제는 연구개발 규정만 가지고는 안 되고 국외 도입이 또 이제 고려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아까 그 정 전무님 말씀하신 대로 무기체계 획득 절차 관리 규정을 1985년대에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규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최초로 이제 획득이라는 개념이 공식적으로 이제 도입이 되고 등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맨날 70년대에는 무기 만든다 하면 무조건 다 국내 개발 이렇게 하는 그런 구조에서 이제는 이거 국외에서 해야 될 것인가 국내 개발할 것인가 판단해서 선택하는 그런 구조로 갔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당시에 그러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그 자리 잡은 체계 중에 하나가 국방 기획관리 체계 PPBES라는 그 체계인데, 아까 한 박사님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이 국방 그 무기 체계 획득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냥 즉흥적으로 결정해서 즉흥적으로 도입하는 그런 것은 안 된다 해서 장기적인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중기적인 어떤 계획을 해서 당해 연도에 예산을 판단해서 투입하고 집행하는 이런 그 체계적인 절차를 갖추자 한 것이 그 국방기획관리 체계입니다. 그 체계를 79년대 첫째로 도입했다가 84년대에 이제 완전히 정착되는 그런 구조로 되죠. 그 체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그 국방 획득 업무 체계가 그나마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좀 미흡하고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체계적으로는 장기 기획하고 중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단연차에 또 판단해서 예산 투입하는 이런 그 잘 갖추어진 구조로 왔기 때문에 국방 예산이 거의 그 낭비되는 것이 없이 그 제대로 활용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70년대는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자고 한다면 이 자주 국방의 도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힘들고 또 안보적인 상황이 좋지 않게 되니까요. 자연스럽게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데요. 이 시기에 함께 시작된 이 국방 획득 시스템, 과연 한국 방위 산업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이 기획 또 관리가 잘 됐는지 궁금한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분의 패널 얘기 혹은 의견 주실 분 먼저 들었으면 좋겠는데, 먼저 정원모 전무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당시 70년 초에 그 철통같이 믿었던 미군이 미국이 주한 미군을 철수한다는 것을 보고 대통령께서 자주국방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해서 이 군사력 건설에 대한 지침을 대통령이 주셨어요. 바로 그 지침의 내용을 보면 당장 필요한 기본 병기
12개 품목이라고 그 당시 그랬는데 이것을 국산화, 모방 개발을 하다 국산화 추진하고 이어서 전차, 항공기, 유도탄, 함정 이런 이제 정밀 장비들을 국산화 개발을 앞으로 81년까지 하라라고 지침을 주신 거예요. 예. 그럼 이 대통령 지시 속에 들여다보면 지금의 획득 체계에서 보면 일단 소요가 결정이 됐어요. 소요가 12개 기본 병기, 그다음에 나머지 함정 뭐 이런 정밀 병기. 그러니까 그다음에 획득 방법도 이미 대통령이 정해 주셨어요. 국내 개발을 하라고 자주국방을 위해서. 이제는 남은 것은 이제 누가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아까 소 박사 잠깐 말씀하셨지만 국방부에는 방위산업국을 둬라. 이제 방산 육성을 위해서. 또 합참 지금은 없어졌지만 합참의 연구개발 사업을 이제 조정 통제하는 연구개발국을 이제 합참에 두고 그리고 각 군에 이제 분산되어 있는 개발 기능을 통합을 해서 무기를 개발하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창설하라. 그래서 이 전력 증강을 담당할 주체, 또 관리 주체 이것도 다 결정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70년대에 이 전력 증강을 하기 위해서 자주국방을 위한 전력 증강을 하기 위해서 그때 만들어진 제도들을 보면 일단은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시는 방위산업 육성회의, 이 방산 육성을 위해서 여기에는 뭐 대통령, 국무총리, 뭐 비서들뿐만 아니라 관계 장관, 육해공군 총장, AD 소장 모두 다 참석을 해서 신속하게 정책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방위산업체로 지정을 해줘서 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개발하는데 그 국가가 직접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방산업체 지정 제도도 만들고 그다음에 방산 육성 그 당시에 이제 군수 산업이라고 했는데 특별조치법을 또 만들어 가지고 타법에 우선해서 방산을 육성하도록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12개 품목하고 해야 될 이 과제들을 그 율곡 초기에는 이제 번개처럼 하라 그래서 번개 사업이라고 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 10만 양병설 하신 이 호를 따서 이제 율곡 사업이라고 했는데 요 사업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라고 하는 방침과 절차를 이게 법으로 만들면 또 국회뿐만 아니라 여러 대 이제 참여하면 어렵게 되니까 국방부 차원에서 국방부 훈령으로 이거를 이제 만들어서 신속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연구 개발을 해야 되니까 연구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절차 이거를 국방부 훈령으로 만들게. 그때 이제 72년도에 만들어진 연구 개발 업무 체계가 현재의 방위사업법의 아주 원천적인 오리지널 그 시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절차도 셋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돈이 문제인데, 그 당시 이제 돈이 이제 나라가 이제 어렵다 보니까 방위성금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74년부터 75년까지 그 당시 국가안보 여건에 우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60억 원이라는 돈이 모였대요. 그 당시.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전력 증강 사업하는데 종잣돈으로 이렇게 쓰여졌는데 그 이후 이제 월남 패망의 영향을 받아서 방위세법을 또 만들어 가지고 재원을 만들고 또 이 재원의 규모는 국가 GNP 대비해서 항상 일정 비율로 안정적으로 수준을 유지해서 확보하도록. 그러니까 그 국방 예산 중에서 이런 율곡 사업을 위한 돈은 그 편성하지 말고 단일항으로 이렇게 주어서 국방부가 단위별로 심의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제도들을 전력 증강 획득에 관련 제도들을 대통령 중심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전력 증강 그 당시에는 전력 증강이고 지금의 획득 체계 차원에서 보면 무기 획득은 그야말로 자주국방을 목표로 해서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무기 획득이
대통령님의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서 지휘되고 무전기 하나 개발했는데도 대통령 직접 가셔가지고 통화 하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리고 의사결정이 지금은 하여튼 상당히 느린 편인데 그 당시에는 대통령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가 있어서 아주 빠른 의사결정을 하고 또 방위 산업도 자주국방에 최우선 순위를 둬가지고 그래서 당시 방위 산업 하는 사람들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휴대폰 생산업체 S사. 이 회사는 2016년 글로벌 휴대폰 생산 계획을 4억 1,300만 대로 설정했다. 2015년보다 700만 대 하향 조정한 수치다. 또 국내 생산 비중은 6%로 조정하고 나머지는 중국, 베트남 등 해외 공장에서 생산 보급할 계획이다.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을 조사한 S사가 휴대폰 수요의 포화 상태로 인한 소비 감소를 예측하고 생산량과 생산 비용을 동시에 줄이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사전 시장 조사를 통해 수요를 예측하여 생산 계획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관리, 시험 평가를 한 후 시장에 내놓는 것이 바로 기업의 경영 계획이다. 바로 이 과정을 방위 산업에 도입한 것이 국방 획득이다. 필요한 군수품을 파악하고 최종 배치할 때까지 기업의 신제품 개발 단계와 맞먹을 만큼 다양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각 군이 필요한 무기를 파악해 합참에 소요 요청을 하면 합참에서는 이를 모아 분석과 검토를 거친 후 소요를 결정해 국방부로 넘긴다. 국방부에서는 결정된 소요를 바탕으로 국가 예산을 고려해 5년 단위의 중기 계획을 편성하고 방위사업청에서는 이 중기 계획을 근거로 예산 편성과 획득 계획을 수립한다. 무기 체계 획득 방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무기 체계는 시험 평가를 통해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철저한 관리하에 양산되어 해당 군에 배치, 운용된다. 최적의 시기에 최강의 무기 체계를 배치하는 국방력 건설. 첨단 기술 개발을 독려하는 방위 산업의 체질 개선.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스템이 바로 국방 획득인 것이다. 네, VCR 영상 잘 봤습니다. 최 박사님, 이 방위산업 역사에서요, 80년대 초반부터 우리가 90년에 이르기까지요, 대개 전력 증강 사업의 대세다, 시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시기를 국방 획득 제도의 또 정착기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시기에 국방 획득 제도 어떻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앞서 70년대 준비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 보강하고 개선하고 이런 작업들이 이제 내실화를 기한 시기가 80년대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당시 80년대는 이 국가 상황이 어떻냐면은 참고적으로 칼기 피격 사건이 있었고 83년에 아웅산 폭파 사건이 83년에 있었고 86년에 아시안 게임, 88년에 올림픽 이런 이제 이게 문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렇게 성장을 보여주는 이런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1차 시기의 율곡 사업이 한 8년 동안에 그러니까 74년부터 81년간에 한 3조 1천억 정도 썼습니다. 그게 이제 국방비 대비 대략 한 32% 정도 되는데 그를 통해서 사실 뭐 앞서 방위산업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봅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기본 병기를 국내 기반을 갖춰주고 이렇게 해서 그 돈을 투입해가지고 근데 이제 80년대 들어오면서 앞서 그 기본 병기 능력을 다 갖춘 상태에서 어디로 뛸 거냐. 근데 기본적인 건 다 해놨는데 결국은 해외에
현대화된 장비들을 기술 도입도 해야 되고 구매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차 시기, 2차 율곡이라고 지내는 게 이제 5년 동안 82년부터 86년까지 한 5년간 5조 3천억을 투입도 합니다. 그 다음에 87년부터 92년 이게 뭐 이걸 3차 율곡이라고도 하고 이제 이때 이제 전력 증강 사업을 하고 3차를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때 13조를 투입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이제 막대한 예산을 투입되는데 이래다 보니까 과거에 했던 그 패턴하고는 좀 많이 달라져야 되고 안정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막대한 돈을 쓰기 위해서 아까 여러분이 얘기했듯이 PPBS 제도라는 그래서 군이 뭘 요구하고 그러면 중장기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획득할 건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정화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 이제 조금 보강한 게 뭐냐면은 85년도에 이런 막대한 예산 사업들이 투입되다 보니까 사전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평가관리관실을 이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이런 이제 그 개편도 있었고 이제 그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83년도에 율곡 계획을 그동안 합참에서 군에서 다뤘었습니다. 근데 그걸 국방부로 이관해서 이제부터는 율곡 계획을 이제 5개년 계획을 국방부가 담당하는 이제 시절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 국방부가 이 방위력 획득 사업을 이제 주관하는 이런 부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신에 합참은 소요 문서를 아까 한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이속 같은 합동 군사 전략서 또 한편으로는 그거와 연계해서 무기 체계를 선정하는 합동 무기체 기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합참의 역할은 이제 소요를 아주 잘해보라 이런 뜻으로 이제 역할을 부여한 거죠. 그래서 국내 개발뿐만 아니라 국외 도입이나 구매에 대한 절차도 좀 내실화를 했는데 이때 그 90년쯤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해군 공군에는 그런 사업을 전담적으로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업단을 둡니다. 그래서 해군에는 조함단, 공군에는 항공사업단 이걸 둬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본격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전문적인 관리 체제가 이제 들어가는 이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80년에서 90년대 전력 증강의 다양한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 한국 방위 산업의 도약기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오늘 네 분 나오신 패널들은 이 80년에서 90년 사이에 국방 획득 시스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잠깐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먼저 서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80년대에는 국방부 중심으로 획득 사업 체계가 다 정비가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 외국 국외 도입의 어떤 분위기가 많이 도입이 되고 그 국외 도입 중에서도 특히 이제 기술 도입 생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왔었죠. 그때는 뭐 기술 도입 생산이라고 하면은 이제 직구매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국내에서의 생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산업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이 많이 기대가 됐던 그런 부분이고 또 기술도 축적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80년대에는 전반적인 그 획득 체계가 굉장히 아주 자리를 잡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합참에서 하는 소요 기획 체계하고 그다음에 국방부의 획득 관리 체계 그다음에 집행 통제 그리고 이 전체를 다 아우르는 기획 관리 체계 이 4대 축이 형성이 돼서 국방 획득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국방부의 집행 통제 체계는 아주 다른 부서에도 없고 뭐 아마 다른 나라에도 없을 겁니다. 아주 독특한 그런 체계였는데 이 국방 집행 통제 체계는 사실 그 당시에 이 방위력 개선 사업이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국회의 예산 심의도 받지 않았고 결산 심의도 받지 않고 하다 보니까 박 대통령께서 이거 아무리 그래도 이게 어떤 비리나 이런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비밀 사업이라서 국회의 통제를 안 받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은 내부적으로 굉장히 통제된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 전정위 그 전력증강추진사업위원회 그 국방부에서 설치한 이 위원회가 굉장히 사업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 그 부분이 있었고 요즘 이제 요즘 그 방위사업 정책에서는 이것이 이제 그 다른 부처하고 똑같이 뭐 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이제 없어지긴 했는데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도 이제 선진국을 따라잡기식 개발을 그러면서 이제 그 한국형 이런 그 무기체계 개발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그런 때였다. 그래서 방위산업 측면에서 보면은 국외 도입 사업하고 경쟁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그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련이다. 또 정치적으로도 뭐 ADD가 많이 축소되고 하는 그런 시련 겪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시련을 겪었다 그렇게 보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와중에서도 한국형 무기 체계 독자 개발 뭐 이런 것으로 그 과감하게 도전적인 그 자세로 나간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은모 전무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80년대, 90년 초, 80년 초 이때는 이제 제가 국방부 근무를 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몇 가지 특징, 서 박사님 뭐 얘기했지만 몇 가지 특징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재원 면에서 풍부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74년도에 방위성금 모으고 그렇게 했었을 때 74년도 전력 증강에 투자된 예산 규모가 한 500억 정도였었는데 그게 이제 6년 뒤 80년도 들어가면서 한 6천억 정도가 됐고 그 다음에 90년대가 되면서 이때까지도 90년 초까지도 GDP 일정 비율로 했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이 되니까 GDP 규모가 커지니까 그 부피가 이렇게 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원 면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게 있었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국제적인 그 안보 정세가 그 당시 그 80년 90년 초는 미소 냉전 군비 경쟁했던 그런 그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세계 무기 체계 그 시장들의 그 경쟁이 치열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전에는 그러니까 우방국 아니면 무기 체계 같은 건 팔지도 않았었는데 이때는 돈만 있으면 살 수가 있는 이런 환경이었었고 반면에 이제 국내 방산 능력을 보면 그 기본병기 위주로 참여했던 방산업체들이다 보니까 대기업보다도 중소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이 업체들이 이제 세계의 첨단의 이 무기 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제한되는 거예요. 반면에 대외무역법에 의해서 활성화된 그 무역 대리점 오파상들이 그 당시에 상당히 활동력이 강해져서 해외 무기 체계를 국내에 소개해서 국내에 팔려고 하는 이런 활동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의 무기 획득 차원에서 보면 국내 방산업체와 해외 업체 및 오파상들 간의 경쟁으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획득 환경이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국방부의 획득 체계는 이제는 연구개발로 결정하는 것도 어렵고 이제 국방과학연구소는 개발해야 된다고 하고 해외 업체들은 빠른 시간 내에 더 싸게 더 좋은 걸 준다라고 하고 하니까 이제 개발할 거냐 사올 거냐라고 하는 획득 의사결정에 상당히 어려운 과제에 당시 국방부의 의사결정에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 의사결정을 할 때 보면 여기에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장 또 청와대의 국방비서관 이런 분들이 이제 주요 의사결정 그 위원으로서 이제 참여를 하는데 그 당시에 국방과학연구소장은 그 위원장이 차관이면은 서열이 높아서 차관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위원장이 국방과학연구소장의 말을 상당히 귀담아 듣고 연구소장의 의견을 이제 여러 위원들이 토의하면 국방과학연구소장의 의견은 뭐냐, 이 종합적 차원에서 과학기술적 차원에서 듣고 마지막 이제 국방비서관을 통해서 청와대의 의견은 뭐냐,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에는 연구개발에 대한 업무도 중요했지만 해외 구매, 외자 구매에 대한 협상, 그 절차, 그 다음에 기존 결정을 위한 방법론, 과학적인 방법론 이런 쪽에 이제 그 전문성이 많이 요구가 됐고, 또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는 오파상들에 대한 양성화라든지 비리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던 그런 시대였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service here, what are 이번에는 이제 전력 정비 사업이 시작된 1992년부터 방위 사업청이 개청이 된 2005년까지 전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원모 전무님, 네. 이 당시 94년도에 국방부에 근무하고 계셨었죠. 예, 예. 이제 이 시기에 보게 되면 맞습니다. 정말 자료를 보니까 정말 굵직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더라고요. 예, 예, 예. 92년을 필두로 해가지고 97, 99, 2000년, 2005년도까지 일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요. 이 사업들 내용이나 또 자체 부분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겠지만 또 제가 궁금한 사안은 이 방위 사업 전반을 통해서 관통할 수 있는 굉장히 굵직한 사안들이 이 시기에 쭉 이게 연결이 됐거든요. 그렇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90년 초에 이제 전력 정비 사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앞에 율곡 사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왜 정비 사업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예. 이거를. 당시 이제 노태우 정부에서는 남북 신뢰 구축을 통한 남북 연합, 또 그 당시에 남북 기본 합의서의 합의, 뭐 이런 노력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대북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한쪽으로 전력 증강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래서 현재의 전력의 현상을 유지하고 개선한다라는 차원에서 전력정비 사업이라는 명칭을 썼죠. 전력정비라는 명칭을 썼지만 실제 진행된 사업들은 군사력 건설과 거의 같은 그런 사업들이고, 97년도에 이제 방위력 개선 사업, 방위력의 개선 사업이라고 이제 YS 정부 때 했는데, 이제 김영삼 당시 대통령께서는 야당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여당에 들어오셔가지고 대통령이 된 이제 그런 분이신데, 그러니까 야당 시절에 아마 경험 때문에 그런지 군을 장악하는 거에 대한 이 관심을 많이 가지셨어요, 대통령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군을 장악할 것인가에 그 과제로 제기된 게 하나회라고 하는 그 사조직을 통해서 군을 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율곡 사업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그 기강을 잡겠다라는 차원에서 감사원, 당시 이해창 감사원장을 시켜서 거의 한 몇 개월 동안 감사원이 최초로 그 전에는 회계 감사만 했는데 그 동안에 그 80년대 진행된 그 많은 사업들에 대한 직무 감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다음에
정비 사업은 이거는 좀 군수적인 차원의 냄새가 난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방위력 개선 사업이라고 만들고, 그리고 국방부에 이렇게 권한이 집중된 것들, 기종 결정, 획득 방법 결정 뭐 이런 것들을 국방부가 다 하지 말고 이제는 각 군의 특성이 있는 이런 무기 체계들은 각 군 총장한테 위임을 해서 하도록 하라라고 해서 방위력 개선 사업 시대에는 나름대로 국방부보다 그 각 군에 위임이 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사업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데 그때도 마찬가지 햇빛 정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햇빛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대북의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을 이제 따뜻한 햇빛을 비치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군사력 건설하고는 맞지가 않는데 그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정부에서 내놓은 표가 햇빛 정책을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한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전력 증강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이때에는 군사적 의미보다도 경제적 의미가 담긴 투자 사업이다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쓰게 됐어요. 그래서 전력 투자 사업이라고 이제 용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90년대 2005년 초까지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바뀌고 명칭도 바뀌고 이렇게 된 이유는 사정 활동이 강화된 그런 영향도 있지만 실제는 국내 개발 쪽보다 국외 구매로 또 국외 구매가 최초에 활성화되다가 이 시장이 크다 보니까 이제 국내 대기업들 삼성, 현대, 대우 뭐 이런 쪽이 이제 참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직구매보다는 국외 구매 중에서 직구매보다는 기술 도입 구매 쪽으로 이제 된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전차, 장갑차, 자주포 또 대공 무기 체계인 비호 천마 또 우리 고등훈련기 요즘에 수출 한창 하는 T-50 그다음에 해군의 구축함 KDX-2 또 기타 장거리 유도탄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됐고 F-16 또 UH-60 잠수함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 도입해서 생산이 되고 이렇게 큰 사업들이 많이 갔죠. 예. 간단하게 한 지금 새 정권의 그 기간 동안 말씀해 주시는데 한국 방위산업 전반의 핵심적인 말씀을 좀 다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기에 오늘의 주제와 연관시켜서 이렇게 얘기를 쭉 훑다 보니까요. 또 두 가지 또 특이한 사안이 나오는데요. 하나가 2004년도에 있었던 국방획득 개선단 출범하고요. 또 2006년도에 개청이 됐던 이 방사청 출범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박사님. 이제 이 시기가 이제 2005년도에 국방부의 획득 업무를 맡고 계셨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소상히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국방획득 개선단 이 출범 배경이 어디 있고 어떤 일을 주로 했습니까? 드디어 이제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의 그 참여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그 군 구조 개편과 군 인력 감축까지 고려한 국방개혁 2020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 당연히 이제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하면서 당시 정부는 획득 분야도 이제는 총체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제 판단을 했고, 그때까지의 판단은 당시의 시각은 획득 업무는 전문가도 부족하지만은 군 내부의 소수 인원에 대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는, 그리고 육군 중심으로 좌지우지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게 보안이라는 것 때문에 업무 성격상 외부에서 참여가 어렵다는 그런 제한 사항하고, 그 사이에 국방부는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몇 차례 내부 개혁을 했지만은 내부 개혁이다 보니까 보다 근본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개혁을 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현실 진단을 참여정부에서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정부 차원에서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2004년에 이번에는 이제 국무조정실 산하에 민관, 군, 관 이런 전문가로서 이제 국방획득제도 개선단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선단은 당시의 획득제도를 네 가지 측면, 효율성이나 전문성이나
투명성, 경쟁력 이런 네 가지 측면에서 이제 검토를 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고 그 결과 이제 결론적으로 도출한 개선 내용은 획득 업무 전문기관으로 방위사업청을 국방부 외청으로 독립 발족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때까지는 국방부, 각군, 조달본부 등 이 획득 업무를 8개 기관에서 나누어서 하던 것을 모두 통합해서 방위사업청에서 일관 전문기관으로 할 수 있게 했다는 것과 이전까지는 획득 업무가 국방부 내부 훈령에 근거해서 했었습니다만은 이제 2004년에 방위사업법을 발족을 시키면서 모든 획득 업무는 방위사업법에 근거해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함으로 해서 2005년에 그 방위사업 이 획득 쪽에 상당히 큰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 전환 과정에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이 2006년도에 개청된 이제 방위사업청이거든요. 이 방위사업청 출범이야말로 이제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전반에 굉장히 또 이 전환기를 이제 맞게 되는 그 사건이 됐는데요. 이 국방 획득의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제도 통합이라고 이렇게 또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 박사님.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이 당시에 어떤 제도가 어떤 식으로 이 통합이 되고 통합의 이유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일부 한 박사님이 이제 언급을 하셨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제도적으로 볼 때 방위사업 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방위사업법이 제정된 겁니다. 그래서 방위사업법은 그 아까 그 한 박사님도 말씀이 있었지만은 이 분산돼 있던 업무들을 통합해보자. 그 분산된 업무가 뭐냐 그러면은 이제 중기 계획을 짜는 거, 예산을 편성하는 거, 사업 관리를 하는 거, 계약을 체결하는 거, 또 방위 산업을 육성하는 문제, 연구 개발을 촉진하는 문제, 군수품을 조달하는 문제, 이 모든 기능을 방위사업청으로 다 통합시켜서 관련 제도를 정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왜 그렇게 했느냐?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 일부 비리가 적발돼서 이거 비리 근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투명성 측면에서 업무를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측면이 있었고 또 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또 예산이 증가되는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기간도 단축시키고 예산도 좀 절감해보자 이런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해보자는 측면과 또 한편으로는 이 업무가 좀 전문화돼야 되겠다. 단일 집단에서 분산되지 말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통합을 해놨는데 한 10년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도 발생되고 뭐 이런 지적도 받아서 2014년 11월에 이제 소요 결정 문제하고 또 중기계획 시험 평가 문제 그 업무를 국방부 합참으로 이관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현재 방위사업청이 갖고 있는 것은 예산 편성, 사업 관리, 계약 체결, 방위산업 육성, 군수품 조달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방위사업청은 체제적으로 그 업무를 통합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고 있다. 운영 측면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언급이 되겠습니다만서도 현재 제도 개선상으로는 통합은 제대로 됐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은 국방 획득의 개념과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국방 획득의 미래와 전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